안녕하세요.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가슴 철렁한 소식이 들려왔죠.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나라의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를 납치해 억류한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해양안보의 최고 전문가를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동님.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조제동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조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바로 이틀 전에 우리나라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된 일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전문가로서 자세한 사항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지난 1월 4일 현지 시간 오전 10시 30분,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후 3시 30분에 우리 국적의 한국 케미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레이트의 푸지아라 항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에 의해서 납포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납포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리 선박이 해양 환경구제를 위반했다는 그런 주장을 했고, 우리 선사에서는 우리 선박은 그런 위법사항이 없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한국케미호가 납포 당시 우리 해군과 또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알게 됐죠? 2001년도에 9.11 테러 이후에 미국에서는 해상에서의 선박 안전을 위해서 사스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러나 어떤 위협에 선박이 해상에서 위험을 당할 때는 그러한 선박 안전 경보 장치를 통해서 선사와 고국에 그런 위험한 상황을 알리도록 그렇게 체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케미호가 사스라는 통신망을 통해서 납포됐다는 것을 알려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인식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동 조치를 시작했구만요. 원래 이쪽 호르무즈 해협은 분쟁이 잦은 지역입니다. 이번 우리나라 선박뿐만 아니라 예전에 영국이나 UAE 여러 선박이 납포된 적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은 특별히 세계 원유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서 이 원유 도입이 필요한 모든 나라의 선박은 이곳을 반드시 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충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선박이 납치됐다고 했을 때 해적이 출몰을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지역이 어떻게 납포됐을까 했을 때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서 벌어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우리 한국 케미호 납포는 이란 혁명수비대 IRGC라고 부르죠. 네. 네, IRGC에 의해서 납포된 상황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란의 최고 통치자와 이란 이슬람을 수호하기 위해서 창설된 부대입니다. 육해공군을 포함해서 한 12만 5천 명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우리 한국 케미호선 납포는 이란의 최고 통치 수준의 국가 차원에서 자국의 전략적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행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미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조제동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이란의 최고 통치 차원의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개입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국익 추구의 어떤 행동의 일환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정말 이란이 주장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위반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국에 의해서 사망한 일주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표출,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은 대통령 교체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환기에 이란의 국익에 따른 어떤 그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점과 또 더 나아가서는 현재 우리가 이란으로부터 수입한 원유 대금을
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종합적으로 엮여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청해부대에 나가 있는 최영함을 신속히 급파를 해서 호르무즈해 근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이란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하고 빨리 억류를 풀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외교부 대표부가 이란으로 파견을 갔고 10일 날 아마 외교부 차관이 이란을 가기로 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발생 이후에 곧바로 관계부처 회의인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청해부대 최영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기는 했지만은 군사적인 것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대동님 말씀대로 풀되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라 했잖아요. 네. 거기에 국한해서 풀면은 빨리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번 사건이 보도되면서 청해부대에 많은 관심이 쏠렸어요. 청해부대는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워낙 유명한 부대 아닙니까? 그 중심에 바로 조영주 대독이 계셨고 청해부대가 어떤 임무를 하는 곳인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청해부대는 우리 명실상부하게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부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충무원급 이순신 함 1척을 주축으로 그 다음에 링스 헬기 한 대와 우리 세계 최강 UDT 검문 검색대를 같이 구성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시 뭐 해난이 발생하면 구조하고 뭐 각종 해적 테러 그다음에 무기 밀매 이런 상황 등 평시하고 유사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투에 투입되어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조대동님이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해외 파병 부대죠. 2009년도 3월 3일에 파견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과 우리 상선들 보호, 해적 퇴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죠. 세계 해양 무대에서 청해부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지역이 작년부터 아주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파병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파병 대신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걸로 결정을 했죠. 아덴만에서 활동할 때는 해적 퇴치가 주 목적일 것 같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우리 수색 작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죠. 우리 최영함 구축함 한 척만 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혼자 작전은 저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와의 연합작전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해군은 태생적으로 국가적으로는 합동작전적인 특성이 강하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협력해서 작전을 수행할 때는 연합작전의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 한 척에 의해서 거기에 파병된 모든 연합국의 전력들을 힘을 다 같이 합쳐서 우리 선박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바레인에 있는 5함대가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대해적 작전을 전담하고 있는 CTF-151,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CTF-465 그런 함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미국 5함대로부터 정보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보를 주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해적 정보라든가 기상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를 해서 우리 상선에 갈 때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네. 우리 최영함이나 우리 청해부대 가까이에 그 다른 국가의 상선이 올 때 거기서 요청하면 우리가 해주기도 하고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제 당시 2011년 당시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해적의 위협이 가장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선박을 보호했지만
불가피하게 3호 주올리호에 대한 인근에 우리 연합 해군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적에 피납되었고 우리가 직접 군사작전을 통해서 우리 선박을 구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네. 구축함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네. 주시죠. 어떤 장비가 있고 먼저 장비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체험함 자체 편제는 링스 헬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네. 임무 필요에 따라서 링스 헬기도 탑재하고 그래서 후방에 있을 때는 링스 헬기를 탑재하지 않고 있다가 1함대, 2함대 전방으로 갈 때는 필요에 따라서 링스 헬기를 추가해서 탑재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병될 때는 작전 임무에 따라서 링스 헬기와 UDT 검문 검색대 그 다음에 해병대 이 8명이 추가로 우리 자체 방어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링스 헬기는 사실은 대잠 헬기인데 그 잠수함을 탐색하기 위한 헬기잖아요. 근데 청해부대에서는 용도를 다르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사실 우리가 영국 링스 헬기를 도입할 때 이 링스 헬기는 일반 목적, 제너럴 퍼포스 목적용 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특별히 대잠 작전용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어려운 그런 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에서는 링스 헬기를 가지고 일반 목적으로 뭐 초계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그다음 필요시에는 이제 대잠 작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매들하고 그 장비를 갖춰서 일부 대잠 작전도 수행하는 그런 헬기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부대를 편성해서 네. 특수전하는 UDT 부대, 해병대 부대, 링스 헬기 또 하는 해군 항공 까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한 부대라고 하죠. 네. 그럼 여기 지체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 통일의 차원에서 함장이 이 지 부대장, 전대장급의 임무를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셔서 청해부대 나갔을 때는 두 가지 직책을 하는 거죠. 네. 청해부대장 겸 함장. 함장 임무를 한다. 그래서 청해부대장의 자격으로는 UDT와 같은 특수부대를 지휘하고 네. 그다음 링스 헬기와 같은 항공을 지휘하고 또 해병대까지 네. 지휘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또 연합 부대와 또 관련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네. 한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해부대라고 하고 청해부대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부대가 있는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청해부대장의 입장에서 특히 UDT 이런 훈련은 아주 특별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네. 훈련도 그 청해부대장이 담당하나요? 그렇습니다. UDT 그래서 훈련도? 네네. 그래서 그러한 특수 작전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UDT를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부대장을 보좌하는 소령급의 장교가 참모를 하는구만요. 참모를 하면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해부대가 통상 작전을 할 때 바다에 나가서 6개월 내내 바다 위에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항구에 들어가서 기지에 들어가서 기름도 여야 되고 보급 지원도 받아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운용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예를 들어 한 달로 설명을 드린다면 해상에서 2번 선박 호송하고 연합해군들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2차례에 걸쳐서 한 10여 일씩 작전을 수행하고 그 사이에 한 2박 3일 정도 이제 해상에서 작전하다 보면 유류도 소모하고 그다음에 식량도 그렇죠. 부식도 떨어지고 하기 물도 때문에 그렇고, 예. 그것을 물론 해상에서 군수 지원함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우리는 군수 지원함을 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항구에 입항해서 대리점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2박 3일 정도 중간에 들어가서 군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더워서 뭐 영상 30도에서 40도 이렇게 많이 가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기상은 좀 어떻습니까? 한 40도 내외의 그런 고온한 기후이고요.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 사람은 육지에서 살아야 되는데 늘 해상에서 또 제한된 그 전투함이라는 공간 속에서 또 해상 상태도 한 2m 내의 그런 바람도 좀 불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을 극복하면서 그 계속 반복적인 그런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장병들이 향수병 한 1개월, 2개월은 잘 버팁니다. 그런데 한 3개월쯤 되면 향수병에 따라서 갑자기
잘하던 친구가 아프기도 하고 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기상이 거기는 적도 지역이라서 엄청나게 더운 가운데서 이렇게 임무를 수행을 그것도 6개월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참으로 그 어려운 일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해부대원들은 지금도 우리 상선들,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서는 소금물이 짤고 바람 자체가 짠 바람이 이래 하기 때문에 장비가 빨리 부식이 될 수 있어서 끊임없이 정비를 하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해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금에 의한 부식, 그다음에 각종 뭐 이끼가 껴서 속력을 떨어뜨린다든지 필요한 것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거의 뭐 침대도 우리 병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층층이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좀 애로사항이 네, 있을 그렇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군에서는 청해부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에 나가서 해외 파병 나가 있는 장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위를 선양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고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해외 파병 부대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청해부대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우리 먼저 군 장병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청해부대 장병 여러분, 조용유 제독입니다. 여러분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체험함에서 제가 직접 어려운 상황을 체험하며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애국자이시고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정말 중요한 분들이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청해부대는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한국케미 선원분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1월 21일은 아덴만 여명작전이 있은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생생한 증언을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